내 이름은 서민호. 올해 47이다.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쯤 집에 돌아와 아들 준영이와 저녁을 먹는 게 내 일상이었다. 평범하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었다. 아내 지연이는 전업주부다. 결혼 17년 차. 처음엔 직장을 다녔지만 준영이를 낳고 난 후부터 집안일에만 전념해왔다. 사교성이 좋아서 동네 주부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준영이가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변화는 3개월 전쯤부터 시작됐다. 여보, 오늘도 학부모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지연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며 말했다. 아침 9시인데 벌써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텐데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부쩍 늘었다.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네. 축구부 후원금 모금도 해야 하고 아이들 대학 입시 정보도 공유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지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운동화를 신고 나가던 그녀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학부모 모임에 하이힐을? 저녁에 돌아온 지연이에게 물어봤다. 모임 어땠어? 뭐 특별한 얘기라도 있었나? 그냥 평상시처럼. 축구부 코치 선생님도 오셔서 아이들 얘기 많이 했어. 축구부 코치, 김태서.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절친한 친구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잘했던 녀석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런데 지연이 얼굴에 뭔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미소 같은 것이었다. 2주 후 토요일 오후였다. 준영이 축구 경기가 있어서 학교 운동장에 갔다. 아들이 뛰는 모습을 보려고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였다. 경기장 옆 관중석에서 지연이와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다. 그 중심에 태석이 있었다. 코치복을 입은 그가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지 학부모들이 웃고 있었다. 특히 내 아내가. 지연이가 태석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는 모습이 낯설었다. 집에서는 내 농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그녀가 다른 남자 앞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다. 더 이상한 건 둘 사이의 거리였다. 다른 학부모들보다 유독 태석 가까이에 앉아 있었고 가끔 태석이 지연이 어깨를 살짝 치며 농담을 할 때마다 지연이가 얼굴을 붉히는 게 보였다. 나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다. 경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가 평소보다 말이 많았다. 태석 코치님이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더라. 준영이도 실력이 많이 늘었대. 그래?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 다들 코치님 얘기만 하더라고. 왜 굳이 태석 얘기를 계속하는 걸까? 예전에는 학교 일 얘기를 해도 특정 사람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석과 지연이가 함께 웃던 모습,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 그리고 지연이의 달라진 표정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태석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결혼 후에도 가족 단위로 자주 만나던 사이였다. 그의 아내 수정이와 지연이도 친한 사이였고 하지만 뭔가 달라진 건 분명했다. 지연이의 외출 횟수, 화장하는 시간, 그리고 태석 얘기를 할 때의 표정까지.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발밑에 땅이 서서히 꺼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지연이의 핸드폰 사용 패턴부터 달라졌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무심코 던져두던 폰을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밤 지연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하는 걸까? 화면을 보니 코치님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코치님의 하트 이모티콘?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잠금 화면이라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오늘 정말 예뻤어요 라는 문구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다. 17년 결혼 생활에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에게 예뻤다고 말한다는 게 상상이나 됐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지연이가 외출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섣불리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연이가 또다시 학부모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브랜드였다. 나는 차를 몰고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학교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는 지연이의 차를 보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시내 한복판의 카페 앞에서 지연이가 내렸다. 그리고 5분 후 익숙한 검은색 SUV가 나타났다. 태석의 차였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둘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학부모 모임이라고 했는데 둘이서만 만나고 있었다. 지연이가 태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고 태석은 지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온몸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 CCTV는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관리소장과는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김 소장님, 죄송한데 지난주 화요일 오후 주차장 CCTV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차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CCTV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지난주 화요일 오후 2시경 태석의 차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30분 후 지연이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태석이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지연이의 허리에 손을 대는 모습이었다. 부부도 아닌데 그런 스킨십이 자연스럽다는 건 이미 상당히 친밀한 사이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지연이에게 물어봤다. 오늘 모임 어디서 했어? 응. 아, 학교 도서관에서 했어. 조용해서 좋더라. 또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지연이가 자주 가는 카페와 식당들이 보였다. 내가 모르는 곳들이었다. 그중에는 모텔 근처의 편의점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준영이를 통해서였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왜? 뭐가 이상한데? 며칠 전에 엄마 폰에서 문자 소리가 계속 나서 깨웠는데 확인해보니까 이상한 내용이었어요. 준영이는 17살이었다. 이제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 있는 나이. 부모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챌 만큼 컸다. 어떤 내용이었는데? 말하기 좀 그런데 보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김태석 삼촌이었어요. 김태석 삼촌. 준영이에게는 아빠 친구인 삼촌이었다. 축구도 가르쳐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주던 그 삼촌이. 아빠, 혹시 엄마가?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7살 아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17년 결혼 생활, 고등학교 때부터 30년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머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을 잡으면서 이런 상황이 올 줄은 평생 몰랐다. 이제 시작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성우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이혼 전문가로 첫 상담에서부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현재 상황으로는 정황 증거만 있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불륜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김 변호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사례집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사진이나 영상,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아니면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같은 것들 말입니다. 단순히 같이 차를 타고 카페에 간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워요. 내 마음이 급해졌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침착했다. 전문 탐정을 소개해드릴까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요.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주저할 이유는 없었다. 탐정 이정우 씨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다. 경찰 출신으로 10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아요.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아내의 외도로 상처받고 찾아오시는 거죠. 이정훈 씨의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문가가 있다는 것. 보통 23주 정도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만 사용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는 내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줬다. 지연이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되 직접 추격하지는 말 것. 핸드폰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거? 탐정을 고용한 지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왔다. 지연이와 태석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있었다. 장소는 시내 한 카페에서 시작해서 근처 모텔로 이동하는 패턴이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둘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시간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이나 모텔에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 태석의 아내 수정이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친정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태석이 이 사실을 미리 지연이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까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다.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모텔 복도 CCTV에 찍힌 둘의 모습이었다. 태석이 지연이의 허리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올 때 지연이가 태석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까지.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였다. 김 변호사는 만족스러워했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위자료는 2천, 3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준영이었다. 며칠 전부터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다. 학교에서도 집중을 못한다는 담임선생님의 전화까지 왔다. 아빠, 정말 엄마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밤, 준영이가 내 방으로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아직 확인하는 중이다.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다. 이미 모든 게 확인됐지만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아빠,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뭘 하든 상관없이. 준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탐정에게 추가 요청을 했다. 태석의 축구 코치 자격에 대한 조사, 그리고 학교 측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 정리였다. 학부모로서 학교에 이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정훈 씨는 일주일 만에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줬다. 태석이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여러 학부모들에게 접근했다는 증거, 학교 시설을 이용해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했다는 증거까지. 학교 측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했다. 상간자 소송 제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했고, 동시에 학교 측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아직 부인이나 상간자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니까 마지막까지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집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지연이가 외출할 때도 예전처럼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했고, 태석과 마주쳤을 때도 평소와 같이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 30년 우정과 17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정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김성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간자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동시에 학교 교장실에도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모든 절차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됐다. 화요일 오후, 평소와 같이 지연이가 외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모른 채, 여보, 오늘도 학부모 모임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17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마지막 거짓말이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내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타오르고 있었다. 지연이가 나간 지 30분 후 핸드폰이 울렸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서민호 학부모님, 급하게 학교로 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학교 교장실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학생부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민호 아버님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김태석 씨의 축구부 코치 자격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시설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학부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교육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학생부장이 이어서 말했다. 오늘 오후에 김태석 씨를 불러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 해당 학부모, 내 아내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참고로 이런 사안은 교육청에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의 전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석의 코치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다. 오후 4시쯤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 지금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
태석 씨와 나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학교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가서 해명하고 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저녁 7시 지연이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태석도 함께 있었다. 둘 다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다. 거실에 마주 앉았다. 17년 만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될 줄은 몰랐다. 민호야, 이건 오해야.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30년 친구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떨리고 있었다. 오해? 나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탐정이 준비해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오해인가? 봉투에서 나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복도에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다. 44살 여자의 눈물이었지만 내게는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2월 14일부터. 발렌타인데이. 내가 야근을 하느라 집에 못 온 그날이었다.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준영아, 나와봐. 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불렀다. 이미 다 들었을 텐데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빠, 괜찮다.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준영이가 엄마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배신이었을 것이다. 엄마, 저는 아빠랑 살 거예요. 준영이의 말에 지연이가 더욱 크게 울었다. 준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자. 오늘은 여기까지. 태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30년 친구였는데 3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하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지연이는 친정으로 갔다. 태석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져서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학교에서도 즉시 조치가 취해졌다. 태석의 코치직 박탈.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도 지연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소문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송 진행 일정을 통보받았다. 첫 변론 기일이 한 달 후로 잡혔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명확해서 승소는 확실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의뢰인이 결국 가장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4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정의는 법정에서 구현될 것이었다. 법정에서의 첫 변론 기일이 끝난 후 김성우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상대 측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위자료 액수만 정하면 됩니다. 6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예상보다 빨리 정리되고 있었다. 태석 측 변호사는 처음에 일시적 실수라며 위자료를 최소화하려 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판사님께서 위자료를 2,800만 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석 씨가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코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교육청에 통보된다고 하네요. 2,800만 원. 돈 자체보다는 공식적으로 잘못이 인정됐다는 사실이 더 의미 있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응징이었다. 태석은 코치직을 잃은 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고 아내 수정 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돌아갔다. 결국 태석은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다. 학부모회에서 제명된 건 물론이고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했다. 마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연이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요구했기 때문이다. 준영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게 됐다. 아빠, 정말 속이 시원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뉴스를 보며 말했다. 아동 성추행 사건으로 교사가 처벌받는 내용이었다. 나쁜 어른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야 아이들이 안전하잖아요. 아빠도 그런 일을 하신 거죠? 17살이 된 아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오히려 내가 더 배우는 것 같았다. 가장 기쁜 변화는 준영이와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학교 일, 성적 얘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다. 아빠, 결혼하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안 돼. 다만 믿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라. 어떻게 확인해요? 행동을 보는 거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런 대화들이 우리 부자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축구부 코치는 30대 여성이었다. 체육교육과 출신에 지도자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가였다. 무엇보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부모를 동등하게 대했다. 새 코치님이 훨씬 실력도 좋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세요. 준영이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쁜 기억이 지워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위자료 2,800만 원은 태석이 매월 200만 원씩 1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첫 달 지급이 늦어지자 즉시 급여 압류 신청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정확히 입금되고 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영이와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예전에는 지연이도 함께 했지만 이제는 우리 부자만의 시간이었다. 오히려 더 편하고 자연스러웠다. 아빠, 새로 사귀실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준영이의 질문에 당황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빠도 행복하셔야죠. 나 때문에 혼자 사실 필요는 없어요. 17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아직은 아니다. 너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분 만나세요. 다만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요. 준영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내 아들이 이렇게 어른스러울 줄이야.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17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30년 우정이 끝나고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만약 그때 눈 감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연이와 태석의 관계는 더 깊어졌을 것이고 준영이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준영이었다. 17살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믿어준 것,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이 표현이 더 많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인정이었다. 민호 씨, 정말 잘 처리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감정적으로 나가서 망쳤을 텐데. 부장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받은 축하 인사였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된 셈이었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준영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함께 여행을 다닐 예정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준영이 말대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4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사람을 믿되 확인하는 법, 감정보다 이성으로 대응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존심과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다. 그 순수한 공간을 더럽힌 사람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이제 우리 부자는 다시 시작한다. 내 가족과 내 자존심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